안녕하세요. 이주의 서재입니다. 오늘 아침 이란에서 일어나는 전쟁 관련 뉴스를 보다가 이렇게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귀여운 앤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조용히 아껴서 읽고 있던 소설책을 들었는데요. 사실 저의 독서 취향은 아주 어두운 쪽으로 확고한 편이라 제 멘탈과 밝은 삶을 위해 좋아해도 잘 읽지 않으려 하기도 하고, 특히 이렇게 공개된 곳에는 올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꼭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아주 일부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뒤에 마무리로 할게요. 책 제목은 마음은 외로운 사냥꾼입니다. 1940년 발간된 미국의 천재 작가 카슨 맥컬러스의 첫 장편 소설로 수차례 뇌졸중으로 고통 속에 살았던 작가의 인생만큼이나 인간의 심년을 건드리는 작품입니다. 미국 남부 소도시에 사는 존 싱어를 중심으로 이야기는 펼쳐지는데요. 그는 벙어리에 귀머거리로 같은 농아인 안토나폴로스와 20대부터 10년 이상 우정을 나누며 단 둘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친구 안토나폴로스는 싱어와 다르게 지능이 다소 모자라 싱어와 소통을 하기보다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싱어의 보호를 받으며 오직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죠. 그래도 싱어는 유일한 친구가 자신의 수화를 이해한다고 믿으며 쉴 새 없이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는 알 수 없는 병을 앓은 뒤 정신이 더욱 온전치 못해져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싱어는 혼자 남죠. 싱어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으므로 혼자 지내는 그에게 곧 새로운 인연들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말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싱어에게 끊임없이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러면 싱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 중에 네 사람의 이름과 이야기들이 생소해도 그냥 듣고 넘기시면 됩니다. 이유는 뒤에 알게 되실 거예요. 시작합니다. 그들 네 사람이 싱어의 방에 오기 시작한 지 7달이 넘었다. 그들은 함께 오지 않았다. 늘 혼자 왔다. 그는 언제나 상냥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친구가 떠난 후 처음 몇 달 그랬던 것처럼 그의 가슴 속에는 늘 안토나폴로스를 향한 갈망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오래 있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나았다. 그건 마치 그가 몇 년 전에 친구에게 담배와 맥주와 고기를 한 달 동안 끊겠다고 약속했던 때와 같았다. 처음 며칠은 아주 힘들었다. 쉴 수도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다. 너무 자주 친구가 일하는 가일 가게에 갔고 주인은 불쾌해했다. 그는 당장 급한 은세공 일을 끝내면 상점 앞에서 시계공이나 여점 뭔가 서성거리거나 음료를 파는 가게에서 코카콜라를 마시기도 했다. 혼자 담배와 맥주와 고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낯선 사람이라도 옆에 있는 게 나았다. 처음에 싱어는 네 사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말하고 또 말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말이 많아졌다. 그는 그들의 입술 움직임에 익숙해져서 말하는 것마다 이해했다. 얼마 지난 뒤부터는 그들이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각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알게 되었다. 항상 같은 의미였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두 손이 고통이었다. 손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잠이 들어도 꿈틀거렸고 깨어보면 꿈속의 말들을 자기 얼굴 앞에서 만들고 있었다. 그는 자기 손을 바라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다. 그의 갈색 두 손은 날렵하고 튼튼했다. 몇 년 전에는 손을 정성껏 관리했다. 겨울이면 손이 트지 않게 기름을 발랐고 손톱 각피를 밀어냈다. 손톱은 손끝 모양에 맞게 손질했다. 그는 손을 씻고 다듬는 게 좋았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에 2번 솔로 대강 닦고 주머니에 넣었다.
싱어는 혼자 방에서 서성거릴 때면 손마디를 꺾고 아플 때까지 당겼다. 주먹으로 손바닥을 치기도 했다. 친구를 혼자 생각할 때면 자기도 모르게 두 손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혼자 크게 말하다가 들킨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면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느끼기도 했다. 수치와 슬픔이 뒤섞여 두 손을 포개 뒤로 감추었다. 그러나 손들은 그를 편히 놔두지 않았다. 싱어는 안토나플로스와 살았던 집 앞에 서 있었다. 자욱한 회색의 늦은 오후였다. 헐벗은 겨울 참새가 흐린 하늘을 줄지어 날아가더니 밭공 위에 내려앉았다. 그의 두 눈은 2층 오른쪽 창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이 살던 앞방이었고 뒤쪽은 안토나플로스가 식사를 준비하던 큰 부엌이었다. 불 켜진 창을 통해 그는 여자가 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남자는 석간신문을 들고 앉아 있었다. 빵을 든 아이가 창으로 오더니 코를 유리창에 바짝 댔다. 안토나플로스가 쓰던 큰 침대와 자신이 쓰던 철제 간이 침대, 솜이 너무 많이 들어간 큰 소파와 야영용 의자, 잿더리로 사용했던 깨진 설탕 그릇. 싱어는 자기가 떠날 때와 똑같은 그 방을 보았다. 우윳빛 석양이 더 어두워지면 이 작은 초롱불들은 더 환해 보였고 마침내 밤이 오면 생생하고 깨끗하게 불탔다. 그때쯤이면 늘 식사가 준비되었고 그들은 전등을 켜고 식탁에 앉곤 했었다. 싱어는 어두운 현관을 보았다. 그들이 함께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던 생각이 났다. 친구가 넘어져 팔꿈치를 다친 적이 있는 보도이 깨진 곳도 여전히 있었다. 매달 전기요금 청구서가 배달되던 우편함도 있었다. 싱어는 손에 닿는 친구의 따뜻한 팔의 감촉을 느낄 수 있었다. 거리는 어두웠다. 다시 한번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낯선 여자와 남자와 아이가 함께 모여있는 것이 보였다. 공허감이 마음속에 퍼졌다. 모든 것은 사라졌다. 안토나플로스는 멀리 떠났다. 그를 기억하려고 여기 온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다른 곳에 가 있는 친구를 생각했다. 눈을 감고 친구가 오늘 밤 있는 병원과 병실을 생각하려고 했다. 좁은 흰 침대들과 구석에서 카드놀이를 하는 노인들을 기억했다. 두 눈을 꼭 감았지만 마음속에서 그 병실은 뚜렷해지지 않았다. 마음속 공허감은 깊어졌다. 얼마 뒤 그는 다시 창을 올려다본 뒤 두 사람이 함께 많이 걸어다녔던 그 어두운 골목길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싱어는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갔다. 진열장의 과일들은 아름다웠다. 싱어는 진열장 앞에 서서 고객들을 상대하는 친구의 사촌을 쳐다보았다. 토요일 밤이면 장사는 잘 됐다. 안토나플로스는 때로 밤늦게 10시까지 일해야 했었다. 싱어는 계속 걸었다.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다. 사람들은 서로 안고 웃으며 모여 있었다. 젊은 아빠들은 추워서 우는 아기들을 무등 태워 달랬다. 붉고 푸른 모자를 쓴 구세군 여자가 모퉁이에서 종을 울리고 있었다. 싱어는 8월 어느 날 오후 친구와 함께 미친 개를 본 적이 있는 모퉁이에 다다랐다. 그리고 안토나플로스가 월급날마다 사진을 찍었던 육해군 상점 위층의 사진관을 지나갔다. 싱어는 주머니에 사진을 많이 넣고 다녔다. 그는 강을 향해 서쪽으로 돌아섰다. 언젠가 둘이 점심을 싸가지고 다리 건너 들판에서 먹은 적도 있었다. 싱어는 1시간가량 중앙로를 따라 걸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자기만 혼자인 듯했다. 마침내 손목시계를 보고는 살고 있는 집 쪽으로 돌아섰다. 4사람 중 1명이 이날 저녁 그의 방에 올지도 몰랐다. 그러기를 바랬다. 그는 우편으로 안토나폴로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를 보냈다. 그에게 오는 4사람과 켈리 부인에게도 선물을 했다. 그들 모두를 위해서는 라디오를 사서 창가의 탁자에 놓았다. 코플랜드 박사는 라디오를 알아보지 못했다. 비프 브레너는 즉시 알아보고 눈썹을 치켜 세웠다. 제이크 블런트는 그 방에 있는 동안 늘 같은 채널을 들었으며 말할 때는 음악 소리보다 더 크게 외치려는 듯 이마에 힘줄을 세웠다. 미켈리는 처음 라디오를 보았을 때 이해하지 못했다. 얼굴이 빨개지며
싱어에게 정말로 그의 라디오인지 들어도 되는지 몇 번이고 물었다. 그리고 원하는 곳을 찾을 때까지 몇 분 동안 다이얼을 돌렸다. 오후 내내 믹은 거기 앉아 있었고 한 번은 주먹으로 젖은 눈을 닦으며 그를 향해 싱긋 웃기도 했다. 믹은 싱어가 일하러 간 사이 와서 라디오를 들어도 되는지 물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후 며칠 동안 그가 문을 열 때마다 믹은 라디오 옆에 앉아 있었다. 크리스마스 직후 어느 날 밤 네 사람이 동시에 그를 방문했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싱어는 공손하게 미소 지으며 다가를 대접했고 손님들을 편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뭔가 잘못되었다. 코플랜드 박사는 앉으려고 하지 않았다. 모자를 손에 든 채 문에 서서 다른 이들에게 차갑게 인사할 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왜 그가 거기 있는지 궁금한 듯 쳐다보았다. 제이크 블런트는 가져온 맥주를 땄는데 거품이 셔츠 앞자락에 쏟아졌다. 미켈리는 라디오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비프 브레너는 다리를 포갠 채 침대에 앉아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다가 두 눈을 가늘게 고정시켰다. 싱어는 당황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늘 말이 많았다. 그러나 함께 있는 지금은 다들 말이 없었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싱어는 어떤 종류의 폭발을 예상했었다. 막연하게 어떤 것의 끝이 될 거라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방에는 긴장감만 있었다. 그의 두 손이 불안하게 움직였다. 마치 공중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잡아당겨 그들을 함께 묶는 것처럼 보였다. 제이크 블런트가 코플랜드 박사 옆에 섰다. 당신 얼굴을 알고 있어. 전에 부딪힌 적이 있으니까 바깥 계단에서. 코플랜드 박사는 말을 가위로 잘라내듯 정확하게 혀를 움직였다. 우리가 아는 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사의 경직된 몸이 오그라드는 듯했다. 그는 뒤로 물러나 문 밖에 섰다. 비프 브레너는 침착하게 담배를 피웠다. 연기가 엷게 방 안에 퍼졌다. 그는 믹에게 몸을 돌렸다. 믹을 바라볼 때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눈을 반쯤 감았고 한순간 다시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래, 너는 어떻게 지내냐? 뭐가요? 믹이 의심쩍은 듯 물었다. 그냥 사는 일, 그가 말했다. 학교라든가 뭐 그런 것. 괜찮은 것 같아요. 믹이 말했다. 그들 각각은 무엇을 기대하듯 싱어를 보았다. 싱어는 당황했다. 그는 다과를 권하며 미소를 지었다. 제이크는 손바닥으로 입술을 문질렀다. 그는 코플랜드 박사와 대화하려던 것을 그만두고 침대 위 비프 옆에 앉았다. 당신들 아십니까? 공장 주변의 벽과 울타리에 빨간 분필로 끔찍한 경고문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비프가 말했다. 무슨 끔찍한 경고 말이요? 구약에 나오는 말들이잖소. 오랫동안 궁금했어요. 그들은 각자 벙어리를 보고 말했다. 수레바퀴 살들이 중심으로 연결되듯 그들의 생각은 그에게 모아졌다. 이번 추위는 유별난 거요. 비프가 드디어 말했다. 며칠 전 옛 기록들을 훑어봤는데 1919년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갔었더군. 오늘 아침은 겨우 영하 8도였는데 그 이후 제일 추운 날씨요. 오늘 아침 석탄 창고 지붕에 고드름이 달렸어요. 믹이 말했다. 우린 지난주에 손님이 안 들어서 직원들 급료도 못 주었다니까. 제이크가 말했다. 그들은 날씨에 대해 좀 더 얘기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떠나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러다가 충동적으로 모두 동시에 일어섰다. 코플랜드 박사가 제일 먼저 일어났고 다른 이들이 곧 뒤따랐다. 그들이 가버리자 싱어는 혼자 방 안에 남았다. 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잊기로 했다. 그날 밤 그는 안토나폴로스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친구는 글을 읽지 못했지만 그래도 싱어는 편지를 썼다. 친구가 종이에 쓰인 글자를 이해 못하는 것을 싱어는 언제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는 글자를 알면서 비밀로 했을 수도 있다고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병원에는 싱어의 편지를 읽고 안토나폴로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귀먹은 벙어리가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자기가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를 정당화시켰다. 당황하거나 슬플 때면 언제나 친구에게 간절하게 편지를 쓰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쓴 편지들을 절대 보내지 않았다. 조간과 석간신문에서 오려는 만화를 일요일마다 친구에게 보냈다. 매달 우편환도 보냈다. 그러나 친구에게 쓴 긴 편지들은 주머니에 모아뒀다가 없애버렸다. 네 사람이 떠나자 싱어는 따뜻한 회색 코트에 회색 중절모를 쓰고 방을 나섰다. 그는 늘 보석 상점에서 편지를 썼다. 싱어는 상점의 맨 끝에서 일했다. 그의 자리는 직물 커튼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작은 개인 방 같았다. 오랫동안 그는 쟁반 한가운데에 모노그램을 새겼다. 정교하고 집중된 솜씨로 은을 파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낼 편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자정이 지나 작업이 끝났다. 쟁반을 치웠을 때 그의 이마는 상기된 채 젖어 있었다. 그는 작업대를 치우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펜으로 종이에 글자를 적어 나가는 것을 사랑했다. 마치 종이가 은 쟁반인 듯 집중하였었다. 나의 유일한 친구에게. 잡지에서 보니 협회는 올해 총회를 메이컨에서 연다고 해. 연사들도 초청하고 내 코스짜리 만찬도 있을 거래. 난 상상하고 있어. 우리는 언제나 총회에 참석할 계획을 세웠지만 간 적은 없었잖아. 참석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번 총회에는 갈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떨까? 난 상상하게 돼. 하지만 물론 너 없이는 절대로 못 가. 여러 주에서 사람들이 오겠지. 가슴에서 우러나는 말들로 오래된 꿈으로 총회는 가득 차겠지. 교회의 특별 예배가 있을 거고 금메달을 상으로 주는 대회도 있을 거라고 해. 난 이 모든 것을 그려보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이 모든 것이 상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내 두 손은 너무 오래 조용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떤 건지 생각하기 어려워. 난 총회를 상상할 때면 내 친구인 너와 같은 모든 손님들을 생각하게 돼. 얼마 전에 우리가 살던 집 앞에 가봤어.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 집 앞에 큰 참나무를 기억해? 전화선과 엉키지 않도록 가지들을 잘랐는데 나무가 죽은 거야. 가지들은 썩었고 줄기에는 구멍이 뚫렸어. 또 여기 이 가게에 있던 네가 토닥거리고 놀아주던 고양이는 독이 든 것을 먹고 죽었어. 정말 슬펐어. 내가 거기 갔을 때 나를 방문하는 네 사람에 관해 말했던 거 기억하지?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줬었잖아. 흑인 남자, 소녀, 코수염이 난 사내, 뉴욕 카페의 주인. 이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들은 대단히 바빠. 얼마나 바쁜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일에 매달린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은 마음속에 너무 많은 관심이 있어서 쉴 수 없는 거야. 그들은 내 방에 와서 말을 해. 난 그들이 어떻게 지치지도 쉬지도 않고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코수염 기른 남자는 미친 사람 같아. 그는 어떤 때는 옛날 우리 학교 선생님처럼 말을 분명하게 해. 다른 때는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 그는 이따금 양복을 입어. 다음 날은 더럽고 먼지 투성이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작업복을 입고 그가 술에 취해서 주먹을 휘두르며 하는 고약한 말들은 모르는 게 나아. 그 남자는 내가 자기와 비밀을 공유한다고 생각하지만 난 그게 뭔지 몰라. 그리고 믿기 어렵겠지만 그는 해피데이즈 위스키를 1.5리터나 마시고도 여전히 말하고 걷고 잠을 자려고 하지도 않아. 못 믿겠지만 사실이야. 난 미기란 소녀의 어머니에게 월세 16달러를 내고 새들어지네. 소녀는 사내 아이처럼 반바지를 입더니 요새는 파란 치마와 블라우스를 입어. 아직 숙녀는 아니지. 소녀가 나를 보러 오는 게 좋아. 내가 여기 사람들 모두를 위해 라디오를 산 뒤부터 언제나 소녀가 와. 소녀는 음악을 좋아해. 그 애가 듣는 음악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그 애는 내가 못 듣기는 해도 음악에 대해서는 안다고 생각해. 흑인은 폐병을 앓고 있어. 하지만 흑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가 갈 수 있는 좋은 병원이 없어. 그는 의사고 누구보다도 일을 열심히 해. 그는 흑인처럼 말하지 않아. 나는 다른 흑인들 말은 이해하기 힘든데 그들은 혀를 많이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기 때문이야.
때로 나는 이 흑인이 두려워. 그의 두 눈은 번쩍거리면서 열에 떠 있어. 그가 나를 파티에 초대해서 간 적이 있어. 그에겐 책이 많아. 그런데 출입물은 없어. 그는 술을 마시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영화를 보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그들은 내 방에 와서 말해. 그들 가슴에 있는 말들이 그들을 편안하게 놔두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늘 바빠. 그들이 함께 있으면 넌 이번 주에 메이컨 총회에서 만나는 협회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 오늘 그들이 모두 동시에 내 방에 왔었어. 그런데 마치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들처럼 앉아 있는 거야. 서로 무례하기까지 했어. 내가 항상 말했던 거 알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고 남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오늘이 그런 경우였어. 난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리고 너는 이해할 거라 생각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야. 묘한 기분이야. 그런데 이 일에 대해 너무 자세하게 써서 지겹지? 나도 그래. 너를 마지막으로 본 지 5달하고도 21일이 지났어. 그 모든 시간을 너 없이 혼자 있었어. 난 오로지 다시 너와 함께 있게 되는 날만을 생각하고 있어. 곧 너에게 갈 수 없다면 난 어찌해야 할지 모를 거야. 싱어는 작업대에 머리를 대고 쉬었다. 뺨에 닿는 매끄러운 나무 느낌과 냄새가 학창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두 눈을 감았다. 고통스러웠다. 마음에는 안토나플로스의 얼굴만 있었다. 친구에 대한 갈망이 너무 강해서 숨을 죽였다. 잠시 후 싱어는 똑바로 앉아 펜을 잡았다. 너에게 주려고 주문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제때 도착하지 않았어. 곧 오겠지? 네가 좋아하고 재밌어 할 거라고 믿어. 난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모든 것을 기억해. 네가 만든 음식이 생각나. 뉴욕 카페의 음식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 얼마 전엔 수프에서 죽은 파리를 발견하기도 했어. 하지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를 보고 싶은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곧 다시 갈게. 내 휴가는 6달을 더 기다려야 하지만 그 전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래야만 해. 너 없이 혼자 있을 수가 없어. 너는 나를 이해하니까. 언제나처럼 존 싱어. 자, 이제 싱어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4명의 친구들은 싱어를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라 믿고 있지만 싱어에겐 벙어리 친구뿐입니다. 오직 친구만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소설 속 4명의 친구들은 다 각자의 스토리와 캐릭터가 있습니다. 꽤 길죠. 하지만 싱어에게 그 이야기들이 중요했을까요? 싱어는 이미 안토나플로스만이 자신을 유일하게 이해하는 절대적 존재라고 이상화하고 집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을 바라보는 내 친구들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또 길게 이야기하면 지겹다고 이렇게 편지에서 말하죠. 그들은 이렇게 모두가 서로에게 이해받고 있다고 착각하며 기대고 있는 구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착각과 이해받는다는 환상을 깨고 나온다면 오해는 풀렸겠지만 결국 온전히 이해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고통에 빠지게 되므로 이 환상을 깨기 힘든 인간의 마음이 이 작품의 가장 슬픈 지점이죠. 물론 소설 속 비극은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요. 싱어가 나도 외롭다고 누군가와 한마디라도 나눴다면 결말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외로운 사냥꾼이겠죠. 사실 나를 온전히 이해해줄 사람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항상 기대하죠. 내 마음을 완벽히 알아줄 누군가를. 저는 세상의 여러 사건이 내 가족과 또 친구가 또는 직장 동료가 내 맘 같지 않을 때 전에 말씀드렸죠.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 것을 왜 저러지 하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성격이라고. 그런데요, 그들도 각자의 환경과 기질 속에서 이루어져서 이해받길 원하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도 가엾고 나도 가엾다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자신의 마음뿐이잖아요.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나왔네요.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를 좋아하는 저이지만 아침부터 여러 사건과 이야기들로 또 화가 나고 심란한 자신에게 그럴 수도 있다고 그냥 넘어가자고 다독여 주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고독하세요? 이해받고 싶으세요? 저는 아침 이란 초등학교 170명 아이들이 수업 도중 폭격에 영문도 모른 채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남의 슬픔을 보고 비교 대상으로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지금 같은 때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와 주변을 잘 돌보아야 하는 그런 때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